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이제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장별로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놓아버림의 기제, 그리고 감정의 해부학,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감정인 무욕, 암울함, 비탄, 공포, 욕망, 분노, 자부심, 그리고 용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장은 받아들임이라는 장입니다. 받아들임이라는 장이고요. 우리가 감정을 놓아버리려는 이유는 완전한 평온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평화 상태. 어떠한 갈망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을 억압하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닌 그 감정을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생각의 정지, 그리고 진짜 큰 나로서 이 세상을 항상 평온의 상태에서 살아보기 위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저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든 내가 스스로 놓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 감정을 직면해서 그 안으로 뛰어들고 그 감정을 놓아버리면 더 큰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오늘 11장 받아들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임 상태에서 우리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만끽한다. 매사가 막힘없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든든한 느낌이다. 희생한다고 느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분이 든다. 괜찮습니다. 잘 됐군요. 좋은데요. 받아들임은 소속감, 유대감, 충만감, 애정, 이해심, 이해받는 기분이다. 또한 배려심, 온정, 자아 존중감이다. 받아들임 상태가 주는 안도감 덕분에 우리는 관대하고 온화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 환희를 느끼고 느긋하니 가락이 맞는 기분을 맛본다. 그냥 제 모습 그대로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받아들임의 상태에는 아무것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세상은 누리라고 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연민을 느낀다. 받아들임 상태에서는 희생하는 느낌 없이 반사적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도와준다. 마음속으로 든든하고 넉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심후하게 쉽게 돌려줄 뿐 받을 기대도 하지 않고 이건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적어놓지도 않는다. 받아들임의 상태에 있을 때면 친구를 비판하는 대신 사랑한다.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기꺼이 사랑하며 눈 감아준다. 이 우주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 각자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완성을 향해 진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우주와 의식을 지배하는 법칙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받아들임 수준에서 사랑은 안정된 상태, 즉 관계가 영속적인 상태로 경험할 수 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으며 그 사랑이 우리의 본질에서 뻗어나가 타인을 품는다고 본다. 욕망의 상태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서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 우리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욕망 수준의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사랑은 우리가 얻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상태가 존재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 자각의 장애가 되는 것을 대부분 항복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하는 상태가 우리 내면의 본질이며 장애를 없애면 저절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를 위대한 스승들은 우리 내면의 참된 본질, 우리의 참된 큰 나라고 표현했다. 부정적 감정, 부정적 프로그램, 부정적 생각, 이 모든 것의 합성물인 에고를 초월해 우리가 내면의 지극히 중요한 본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면의 큰 나가 바라보는 목표다. 우리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받아들임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받아들임은 그 다음에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사랑이나 평화의 의식 수준으로 묘사된다. 여러 기간에 걸쳐 꾸준히 항복한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다른 것 모두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없는 사랑과 동요 없는 평화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성취보다 중요한 내면의 목표가 된다. 여러분,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메서드라는 책에서도 레스터 레븐슨도 모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상태로 24시간 생각하기에 들어가고 그 생각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랑받을 때 너무 행복했다는 기억을 하게 되죠. 도대체 언제 행복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여자친구에게 사랑받을 때,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때 되게 평화롭고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니 어떻게 돼요? 단지 그것은 타인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동안 그때 행복했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레스터 레븐슨이 대상을 사랑했었을 때의 감정, 그 감정은 자기만의 것이었고 외부의 조건에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조건들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미웠던 사람,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사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떼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욕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떠올리는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을 하시면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행복하길 기원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감정, 즉 그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그 감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제 레스터 레븐슨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궁극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리에서 튀어오르기도 하고요. 뉴욕 길거리를 그 에너지를 감당을 못해서 몇 시간씩 정신없이 걷기도 하죠. 그게 이제 높은 에너지 상태입니다. 이 호킨스 박사님의 노아브림을 통해 얻게 되는 받아들임 상태가 그 상태에서 느끼는 사랑,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예,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타인을 보는 눈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공포에 쫓겨 미친 듯이 하는 노력의 이면에서 그들 내면의 천진성을 알아본다. 이게 뭐냐면요. 타인은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죠. 마음 공부하시면서 이제 제 현존 수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존 수업에서 마이클 바언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우체부한테 화를 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통해 내가 느끼는 감정, 타인을 통해 내가 느끼는 생각은 나의 내면의 반영입니다. 프로젝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온하게 되고 내가 받아들인 수준에서 타인을 바라보면 그들이 행하는 외부의 모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의 이면, 그 행위 이면에 내면의 천진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노력에 가려진 탓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이웃, 친구, 가족의 내면에 있는 천진성을 보기 어려웠다.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보여주는 부정성은
사실 맹목과 무지,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내면의 천진성을 남에게서 자각하면 나에게서도 자각한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 더 나은 방안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때는 그게 좋은 생각 같았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의 성격 결함으로 눈이 가려진 일 없이 내면에 있는 천진한 아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천진성이 보이면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에 외롭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지극히 경솔하고 끔찍한 행동의 이면에서도 천진성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나은 방안을 모른 채 겁에 질려있는 짐승이 보인다. 구석에 몰리면 그 짐승이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물 것이란 사실을 안다. 짐승은 우리의 의도와 평화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미친 듯이 팔다리를 휘두를 것이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타인의 과거도 용서해 과거의 울분을 치유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분개했던 사건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게 맥락을 바꾼다는 거죠. 그 과거의 사건을 안 좋게 기억하는 그 맥락에서 그 과거의 사건에서도 뭔가 숨겨져 있는 교훈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맥락의 전환,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과거를 이해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임의 수준부터는 과거를 보는 맥락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 받아들임 상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랑과 평화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성과 논리는 이와 같은 기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받아들임 수준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어떤 일은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되지 않는 일인지가 뚜렷이 보일 뿐이다. 바이런 케이티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런 케이티가 어떤 깨어남의 경험을 하고 너무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내 생각에서 어떤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인지를 알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런 거 비슷하죠. 어떤 일은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되지 않는 일인지, 또 대비되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진실이 아니고 생각인지. 그렇죠? 자, 어떤 것도 악이라 심판하지 않고도 일을 망치는 것과 일에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안다. 타인이나 자신을 심판할 때마다 따라오는 죄책감이 없어진다. 이제 우리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외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마다 항상 외부에 있는 대상도 그것을 나한테 그대로 되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타인을 심판할 때마다 나는 나를 심판합니다. 따라서 그 나를 심판하는 그 도중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죄책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억누르죠. 그리고 이 죄책감의 굴레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더욱더 남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어떤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작업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왔었을 때. 그러면 타인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요. 자기 챙기기. 받아들임 상태는 의식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전형적 특징이다. 명상이나 다양한 묵상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영적, 윤리적 문제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카톨릭의 피정이나
불교의 안거에 참가하기도 하고 영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관련된 영역에 몸담기도 한다. 조화롭게 보이던 세상이 조금이라도 조화롭지 않게 보일 때는 자기 내면의 갈등을 세상에 투사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부정적 감정은 모두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해 감정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외부를 보지 않는다. 의식과 자아 자각을 크게 하는 일에 진지해서 의식의 질 자체를 연마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정신과 영혼이 지닌 최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철학이나 과학 연구, 영성 분야 고전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리고 가진 것이나 하는 일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자기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타인의 잠재력과 꿈을 양성하는 일에 도전한다. 자, 이 레스터 레브슨도 그렇고요. 이제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상태로 조금 다가갈수록 해빙에서 빙으로 옮겨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해빙에서 두잉에서 빙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는가, 남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이롭고 이 세상에 이로운 일인가. 자, 그런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제 그러다 그 수준을 넘어서면요,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이 세상의 이치나 뭐 이런 것에 전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상태 자체가 에너지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근육을 시험해 보면 힘이 강하다고 나온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형광등이나 합성섬유, 인공감별 등에서 나오는 생명 약화 진동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건강한 상태로 모든 면에서 성공하려는 노력에 확고하게 헌신한다. 또한 건강을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며 이러한 차원 전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자산을 구한다. 자가치유 능력도 얻을 수 있다. 예. 제가 이제 낭독은 이 정도 하고요. 이런 면들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 뭐 어렵게 말하면 마음 공부지만 나의 내면 사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와서 보니 내가 너무도 외부의 환경에 조건화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조건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 조건을 바꿔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다가 또 좌절하게 되고 뜻대로 되지 않죠. 에고적인 노력은 방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나를 분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것을 지켜야 되고 또 내 감정의 주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외부의 대상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내 감정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작업에서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당연하다고 여겨온 감정 있잖아요. 쟤가 저러니까, 아들이 이러니까, 남편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항상 이러죠. 그러면서도 내적으로 죄책감 느끼니까 또 계속 스트럭을 합니다. 싸워요. 억압하고 억제하고 계속 또 표출했다가 다시 또 반성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감정이 누구일까요? 주인이 누굴까요? Master of Feeling. Who?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만들고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나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생각이 일어나죠. 그 생각은 과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 몸이 반응합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근데 처음에 생각을 일으킨 게 누굴까요? 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깨달아 가시는 과정의 운동, 명상, 교회 같으면 기도, 불교 같으면 안거, 이런 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감정의 주인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놓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뵙겠습니다. 평온하십시오. 감사합니다.